뭐라고? 지우 엄마야. 네가 내가 담가서 보낸 그 김치를 진짜 통째로 버렸다고? 시어머니 박 여사는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라는 마지막 희망이 담긴 그 질문에 며느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개를 끄덕여 버렸지요. 그 순간 고부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유리처럼 깨져버렸어요. 원래 사람의 복이라는 게 참 종이장 한 장 차이인 법이지요. 그 어리석은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날 자기가 쓰레기통에 쳐넣은 것이 그저 촌스러운 시어미가 보낸 귀찮은 음식 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로 자기 자신의 미래와 평생의 복을 자기 손으로 내던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김치통이 자기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험대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테지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끔찍한 일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동이 트기도 전 뼈마디까지 시린 냉기가 가득한 새벽의 종합시장. 비릿한 생선 냄새와 풀내 나는 채소 냄새가 뒤엉킨 그곳은 박 여사의 평생 일터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백열등 하나의 의지에 박 여사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밤새 들여온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죠. 참나물, 배추, 시금치. 나물을 손질하는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 되어주는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박 여사는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쑤셔오는 허리와 시큰거리는 무릎의 통증은 이제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니었지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마디를 내려다보면 이게 과연 여자의 손이 맞나 싶어 서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주문이 그녀에게는 있었어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 성훈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새끼, 내 아들 성훈이. 그 녀석 얼굴만 떠올리면 신기하게도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시리던 손끝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 녀석을 뱃속에 품었을 때 먼저 세상을 등진 남편의 빈자리를 그녀는 이 시장 바닥에서 홀로 버텨내며 채워야만 했어요.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고 변변한 운동화 한 켤레 사주지 못했던 가난. 그 서름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서 버텨냈답니다. 해가 서쪽에 완전히 기울었을 때쯤이면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합니다. 다른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지만 박 여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팔다 남은 나물을 정리하고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 씌어 빠진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사치였으니까요. 그렇게 아낀 돈 10원짜리 하나까지 꼬깃꼬깃 모아 낡은 고무줄로 묶어두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꿈도 함께 쌓여간다고 믿었지요. 박 여사의 평생 꿈이요? 뭐 그리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아들,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한 채에서 마누라랑 자식놈 손잡고 웃고 사는 거. 전세 대출금에 허덕이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드는 거.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라면 이 몸뚱어리가 부서져도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그 꿈에 자꾸만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 며느리 민정 때문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번화한 동네에 위치한 하얗고 번쩍거리는 카페 안에서 며느리 민정은 화려한 조명 아래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박 여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의자 옆에는 눈이 시리게 파란색의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죠. 저 가방 박 여사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1년 내내 벌어도 살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것을 그녀 자신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친구가 부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너는 좋겠다, 민정아. 남편이 저런 것도 척척 사주고. 그러자 민정은 심드렁하게 대꾸했답니다. 좋기는. 이것도 이젠 길거리에 너무 흔해져서 들고 다니기 창피해. 시즌 신상으로 하나 더 사달라고 졸라야지. 그녀에게는 남편 성훈이 피땀 흘려번 돈이 그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갈아치워야 하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댁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시장에서 일하셔? 그 질문에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옆에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응.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그만하시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지요. 힘드시겠다. 친구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힘든 건 둘째치고 창피해 죽겠어. 온몸에 쿰쿰한 흙냄새랑 나물 냄새가 배어서는 어쩌다가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며칠 동안 그 냄새가 안 빠진다니까. 돈이라도 많으시면 모르겠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면서 모아둔 것도 없으신가 봐. 정말 센스가 없으셔. 센스가 없다라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죠. 박 여사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 겨우 숨을 돌리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어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도 시장 나가셨죠?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정말 쓰러지셔요. 자식 걱정에 박 여사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괜찮다, 인서가. 아직 이 어미는 쌩쌩하다. 우리 손주, 지우는 잘 있고? 네, 그럼요. 잘 있죠. 잠깐만요, 엄마. 민정이가 전화 바꿔달래요. 그리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전혀 다른 온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지요. 어머님, 저 민정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셨죠? 저희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살짝 들었거든요. 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을 험담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와 지금 아들 옆에서 살랑거리는 목소리 사이의 간극. 전화기 너머에서도 느껴지는 그 서늘한 거리감에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완벽하게 다른 두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맙다, 너희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됐다. 박 여사는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죠. 나물물이 들어 거무죽죽하고 마디마디가 뒤틀린 손. 이 손으로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워냈고 이 손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둔 묵직한 통장 뭉치. 그것이 그녀의 40년 세월이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곧 아들 내외의 전세 계약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번듯한 집을 얻어주려던 박 여사의 계획에 며느리 민정의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민정이, 그 아이는 과연 내 아들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릇이 되는 걸까?
나를 향해 웃어 보이는 그 예쁜 얼굴 뒤에, 그 앙칼진 눈빛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박 여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 불안한 예감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박 여사의 불안한 마음은 며칠 뒤 아들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팔다 남은 나무를 정리하던 박 여사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지요.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에 그녀의 지친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성훈의 목소리는 어쩐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한 박 여사가 채 묻기도 전에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죠.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엄마한테 먼저. 그 길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 여사는 아들의 자존심과 절박함, 그리고 늙은 어미에게 끝내 손을 벌려야만 하는 그 미안함을 모두 읽을 수 있었죠.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번듯한 집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데 왜일까요? 기쁨보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그 5천만 원. 박 여사에게는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40년 새벽이었고 굽은 허리였으며 갈라진 손마디였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아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이 과연 온전히 아들을 위해 쓰일 수 있을까? 명품 가방을 철마다 바꾸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며느리 민정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태연하게 아들을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죠.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덜컥 쥐어주는 것. 그것은 마치 피땀 흘려 지은 쌀가마니를 구멍 뚫린 독에 쏟아붓는 것과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누워 뒤척이기를 몇 시간. 이대로 돈을 주자니 며느리의 씀씀이가 눈에 훤했고 안 주자니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까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1년 전 아들 내외와 함께 백화점에 갔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주 지우의 옷을 사주러 간 자리였죠. 그때 민정은 아이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100만 원짜리 외투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한테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바라보던 며느리의 반짝이는 눈빛. 그 눈빛에는 존경이나 애정이 아닌 오직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날 박 여사는 손주 옷 대신 며느리의 외투 값을 치러야 했죠. 그 기억이 그녀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여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비장했지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생 입금만 하고 출금할 일이 거의 없었던 은행을 찾아갔지요. 낡은 고무신을 구겨 신고 허리춤에 깨어둔 열쇠로 장롱을 열었습니다. 바닥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둔 묵직한 통장 뭉치. 그것이 그녀의 40년 세월이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은행 안은 시원한 공기와 정갈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흙 묻은 신발과 나물물 베인 옷차림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죠.
번호표를 뽑아들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손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드디어 번호가 불리고 그녀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명찰을 단 젊은 여직원은 박 여사의 허름한 행색과 그녀가 내민 여러 개의 통장을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전부 현금으로 찾으시겠다고요, 어머님? 금액이 너무 큰데요. 요즘은 계좌 이체로 다 하시는데. 그럼 전부 5만 원짜리로 바꿔주시오. 이상한 전화 받으신 건 아니시죠? 보이싱피싱 같은 거요. 아니에요. 박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여직원은 몇 번이나 재차 확인한 뒤에야 마지못해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기계가 돈 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두툼한 종이띠지로 묶인 5만 원짜리 돈다발 묶음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붉은 벽돌 같은 그 돈뭉치를 보는 순간 박 여사의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게 40년이구나. 이게 청춘이고 눈물이고 땀이구나. 돈다발을 낡은 장바구니 깊숙한 곳에 넣고 그 위에 시장에서 가져온 시든 무청 몇 개를 덮었습니다. 행여나 누가 채어갈까 그녀는 장바구니를 제품에 부처님 모시듯 꼭 끌어안고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요. 버스에 앉아서도 그녀는 가방을 무릎에서 한시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보다 가방 속 돈의 무게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그날 밤 박 여사는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자신의 일생일대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아들 녀석에게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이 작전의 핵심 도구를 준비했죠. 바로 김치통이었습니다. 평범한 플라스틱 김치통? 하지만 이제부터 이것은 단순한 김치통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미래를 판가름할 시험대이자 며느리의 양심을 재는 저울이었죠. 방 한가운데 신문지를 넓게 깔고 그 위에 돈다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먼저 두꺼운 비닐봉지를 여러 장 꺼냈습니다. 돈다발을 그 안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빼냈지요. 행여나 김치 국물 한 방울이라도 셀까 비닐을 2번, 3번 겹겹이 싸고 또 쌌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반지꼬리에서 질긴 테이프를 꺼내 마치 소중한 보물을 봉인하듯 돈다발을 칭칭 감지 시작했지요. 물 한 방울, 공기 한 움큼 들어갈 틈이 없도록요. 그렇게 완성된 딱딱하고 네모난 돈 벽돌을 박 여사는 잠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돈 벽돌을 김치통 밑바닥에 넣고 그 위에 김치를 버무릴 때 쓰는 플라스틱 그릇을 덮어 꼼꼼하게 위장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저 평범한 김치통일 뿐이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시험의 활용 점정이자 가장 중요한 위장막,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하루 전부터 미리 절여두었던 배추를 꺼냈습니다. 소금물에 잘 절여져 노랗게 숨이 죽은 배추 포기를 보니 마치 소금 같은 세상사에 절여진 자신의 인생 같아 마음이 아려왔어요.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아 물을 벅벅 채 썰고 찹쌀풀을 쓰고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진한 육수를 부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맵싸한 고춧가루와 알싸한 마늘, 짭짤한 젓갈 냄새가 좁은 부엌 안에 진동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들끓었습니다. 이 김치를 받으면 민정이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고맙다는 인사를 진심으로 할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또 흉을 볼까? 만에 하나, 아주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가 내 정성을 알아주고 이 김치를 맛있게 먹어준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의심을 거두고 내 전 재산을 그 아이의 손에 기쁘게 쥐어주리라.
그것이 박 여사가 품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느새 10포기의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장 맛있게 익어 보이는 김치 한 포기를 골라 돈을 숨겨둔 그 특별한 김치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지요. 남은 김치는 다른 통에 담아 아들이 좋아하는 수육이라도 삶아 먹으라고 함께 보낼 참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묵직한 김치통 2개를 앞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자신의 몰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 김치통이 며느리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박 여사는 묵직한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무게가 담긴 그 김치통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한다고. 어미가 정성을 담아 만든 김치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과연 며느리 민정이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내가 틀렸기를. 그 아이가 내 의심을 비웃어 주기를. 박 여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박 여사가 2개의 묵직한 김치통을 들고 아들의 아파트 앞에 섰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낡은 시장 골목과는 공기부터 다른 번쩍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박 여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지요. 자동으로 열리는 현관문을 지나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는 로비를 통과했습니다. 은은한 방향제 냄새는 평생 흙냄새와 함께 살아온 박 여사에게는 어쩐지 숨막히는 향기처럼 느껴졌어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박 여사는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나물 물이 든 손톱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박 여사의 모습은 이 깨끗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어요. 마침내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 선 박 여사는 잠시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어나려 애썼죠.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을 때야 잠시 후 느릿느릿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늦잠을 잔 듯 부스스한 머리에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값비싸 보이는 실크 잠옷 차림이었죠. 민정은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얼굴에 귀찮음과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민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고. 민정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이제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김치통을 들어 보였지요. 이미 무게 때문에 후들거리는 팔을 애써 감추며 박 여사는 표정에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치 좀 담갔다. 너희 먹으라고. 그 말에 민정의 시선이 김치통으로 향했습니다. 촌스러운 붉은색 플라스틱 통. 민정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박 여사뿐이었어요. 아이고 어머님, 이걸 다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무겁게 일단 들어오세요. 민정은 마지못해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잠시 엉덩이를 붙이는 동안 민정은 김치통을 부엌 식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는 김치통을 향한 경멸과 예고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박 여사는 애써 그것을 모른 척하며 며느리에게 다가가 통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돈이 들어있지 않은 평범한 김치가 담긴 통이었죠. 이쪽 통에 있는 건 우리 성훈이가 좋아하는 걸로만 담갔다. 수육이라도 삶아서 같이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박 여사의 얼굴에는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보고 싶은 마지막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또다시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지요. 정말요, 어머님? 아이고, 감사해요. 성훈 씨가 알면 정말 좋아하겠네.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성훈이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성훈은 거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달려왔죠. 엄마, 벌써 오셨어요? 도착했다고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럼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성훈의 시선이 이내 식탁 위의 김치통으로 향했어요. 와, 엄마 김치다. 여보, 오늘 저녁은 수육에 김치 어때?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 모습에 민정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이자 며느리인 척 연기를 해야만 했죠. 그럼요. 어머님이 성훈 씨 좋아하는 걸로만 따로 담가주셨대요. 정말 감사하죠? 민정은 그렇게 말하며 성훈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정말? 아이고, 엄마. 뭘 이런 걸 다. 성훈은 진심으로 감동한 얼굴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곁눈질로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어요. 민정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인사가 오간 뒤 성훈은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머릿속은 오직 아들의 집에 남겨진 그 붉은색 김치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편 시어머니와 남편이 떠나고 집에 혼자 남게 된 민정. 민정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얼굴에서 상냥했던 미소를 싹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김치통을 노려보았지요. 민정은 코를 찡긋하며 김치통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뚜껑 틈새로 새어나오는 쿰쿰한 젓갈 냄새가 민정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민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어휴, 말도 마. 시어머니가 또 김치 테러하고 가셨어. 그것도 2통이나. 집안에 냄새 배는 거 정말 짜증나 죽겠어. 민정의 목소리는 불과 1시간 전 남편 앞에서 보여주던 애교 섞인 목소리와는 180도 다른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또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척하느라 내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는지 알아? 정말 연기하기도 지친다. 지쳐. 안 그래도 주말이라 늦잠 자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들이닥치셔서는 아, 몰라. 하여튼 하나는 오늘 당장 버려버려야겠어. 안 그럼 냄새나서 못 살아. 민정은 한참 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촌스럽다, 센스가 없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른 사람이라 그렇다 등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지요. 전화를 끄는 민정의 시선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2개의 김치통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 앞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척했지만
저 촌스러운 붉은색 플라스틱 통은 민정의 세련된 주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물이었습니다. 아, 정말 냄새. 뚜껑 틈새로 새어나오는 쿰쿰한 젓갈 냄새에 민정은 저도 모르게 코를 막았습니다. 김치 내용물만 버리고 통은 씻어둘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칫물 들고 젓갈 냄새가 밴 저 촌스러운 통을 맨손으로 닦을 생각을 하니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희고 고운 손에 저런 더러운 것을 묻히고 싶지 않았죠. 이걸 언제 닦고 앉아 있어? 그냥 통째로 버리자. 민정은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나 남편이 물어보면 그냥 설거지하다가 미끄러워서 깨뜨렸다고 혹은 너무 낡아서 금이 갔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런 낡은 물건에 신경 쓸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죠. 결심을 굳힌 민정은 2개의 김치통 중에서 바로 박 여사의 모든 것이 담긴 그 특별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라도 뵐까 싶어 마치 더러운 벌레를 만지듯 겨우 집어들었지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주방 구석에 있는 대형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향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나중에 봉투를 비울 때 귀찮아질 수 있으니 아예 일반 쓰레기에 섞어 흔적도 없이 버릴 참이었습니다. 민정은 쓰레기 봉투 입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우지 않은 채 미련 없이 그 안으로 김치통을 쳐넣어 버렸습니다. 묵직한 플라스틱 통이 다른 쓰레기들과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정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쓰레기들을 그 위로 덮어 김치통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위장까지 했지요. 마치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시어머니의 흔적을 자신의 공간에서 완벽하게 추방시킨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성가신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죠. 이제 이 집안에는 자신의 세련된 취향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정은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쳐넣어버린 그 김치통 밑바닥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금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민정에게 그 며칠은 평화 그 자체였어요. 눈에 가시 같던 시어머니의 김치통을 처리해버린 민정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지요. 마치 몸에 박혀있던 가시를 뽑아낸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정은 여느 때처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새로 나온 명품 가방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 민정아. 너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친구 혜진의 물음에 민정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런가 봐. 집에서 신경 쓸 일이 줄었거든. 사실 민정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죠. 냉장고 자리도 아끼고 신경 쓸 일도 줄이고 일석이조네. 민정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남편 몰래 해결할지와 이번 시즌 신상 구두를 어느 매장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뿐이었죠. 쓰레기 봉투 속에 쳐넣어버린 그 붉은 김치 포기는 민정의 기억 속에서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가끔 남편 성훈이 냉장고에 남은 다른 김치통을 보며 엄마 김치 역시 최고야라고 말할 때면 민정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도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동의하는 아내인 척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그러게요, 여보.
어머님 김치 담그는 솜씨는 정말 대단하시죠. 민정은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스스로 감탄하며 이 지루한 결혼 생활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지요.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피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기술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었거든요. 반면 며느리에게 인생 최대의 시험 문제를 내고 온 박 여사에게 그 며칠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몸은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순자야, 오늘 뭔가 이상하네. 배춧잎을 몇 개를 따는 거야? 옆 가게 사장 할머니의 말에 박 여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너무 시들어 보이는 배춧잎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따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박 여사는 당황하며 배추 다듬는 손길을 멈췄지만 손에는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멍하니 허공을 보다가 나무를 잘못 다듬기 일쑤였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내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해오며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 박 여사였는데도 말이에요. 할머니, 거스름 돈이 1,000원 더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어요. 박 여사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사과를 하며 제대로 거슬러 주곤 했지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의 웃는 얼굴과 그 뒤에 숨은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라 심장을 옥죄는 것만 같았지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김치를 담그던 그날 저녁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통 바닥에 조심스럽게 넣었던 그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온 신경은 오직 아들 부부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 민정이가 그 김치통을 열어봤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 애는 내 김치를 싫어하니까. 그래도 혹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생각들 때문에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지요.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박 여사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떨 때는 벌떡 일어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지만 새벽에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했고 시장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박 여사의 마음 한편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록 자신을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흉은 볼지언정 어미가 자식을 위해 싸준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마지막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직접 담가준 김치를 그냥 버릴 리는 없겠지.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박 여사는 차마 먼저 전화를 걸어 확인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아들 내외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박 여사는 달력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봤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박 여사는 마침내 그날 오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박 여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진짜인지 아니면 헛된 망상이었는지를요. 몇 번이고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하던 박 여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하고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엄마, 웬일이세요? 요즘 일찍 전화 안 하시는데. 응, 그냥 밥은 먹었나 궁금해서. 지우는 잘 지내나 어쩌나 궁금하기도 하고. 박 여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과 평범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 손주 지후 이야기.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지우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래, 우리 지우가 정말 기특하네. 밤에 이 할미한테 자랑해 보라고 해라. 그렇게 한참을 돌아가던 대화 끝에 박 여사는 마침내 준비해 두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마치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말이지요. 참 아들아, 며칠 전에 내가 가져다 준 김치 말이다. 그거 맛은 좀 있더냐? 휴대폰 너머에서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럼요. 엄마 김치는 언제 먹어도 최고죠. 민정이가 그러는데 조금 더 익혀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아껴두고 있어요. 아, 마침 옆에 있네. 바꿔줄게요, 엄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껴두고 있다. 그 말에 박 여사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꺼져가던 불씨처럼 다시 살아나는 듯 했죠. 아껴두고 있다고? 그럼 혹시? 박 여사의 마음에 잠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말이에요. 곧이어 휴대폰 너머로 며느리 민정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민정이에요.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좋으세요? 마침 김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박 여사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요. 응, 민정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져다 준 김치 말이다. 네 입에는 좀 맞니?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정적을 박 여사는 놓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사람들과 거래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온 박 여사의 육감이 순간적으로 경고음을 울렸죠. 곧이어 민정은 당황한 기색을 완벽하게 숨기고 한 톤 높아진 목소리로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요. 어젯밤에 성훈 씨랑 라면 끓여서 같이 먹었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딱 알맞게 익어서 정말 최고였어요. 어머님 손맛은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어머님.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유창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들로 가득 찬 대답.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박 여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고 완벽하며 뻔뻔한 거짓말. 평생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들어온 박 여사였기에 민정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진짜 감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진짜 맛있게 먹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목소리로 대답하지 않고요. 그 거짓말을 듣는 순간 박 여사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박 여사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듯 순식간에 꺼져버렸어요. 박 여사의 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서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맛있었다니 다행이구나. 박 여사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정은 그런 시어머니의 속도 모르고 제잘거리며 몇 마디를 더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지요. 그럼 어머님 또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박 여사와 며느리 사이의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박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박 여사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며느리가 뱉었던 거짓말, 맛있었어요. 최고였어요. 라는 그 가증스러운 단어들이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틀렸기를 바랐던 마지막 희망은 며느리의 그 천연덕스러운 거짓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정성을,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쳐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텅 비어버린 마음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마치 깊은 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물과도 같은 비정한 결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 여사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짚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낡은 외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지요. 장롱에서 가장 오래되었지만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보관해 두었던 외투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박 여사의 굽었던 허리는 이상할 정도로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무표정한 결심만이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을 뿐.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쳐넣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직접 되찾으러 갈 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낡은 신발을 구겨 신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박 여사의 걸음은 느렸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박 여사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말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젊은 부부의 모습도,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박 여사의 눈에는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박 여사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라지만 자식 먹이려 싸준 음식을, 그것도 먹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버릴 수가 있을까? 그 돈 5천만 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었죠. 박 여사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40년 세월이, 아들을 향한 자신의 모든 사랑이 그렇게 쉽게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 민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한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곤 곧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 전화 왔었는데 김치 먹었다고 거짓말했더니 바로 믿으시네. 역시 사람은 좀 단순해야 편하다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낄낄거리던 민정은 얼마 전 새로 산 명품 구두를 상자에서 꺼내 발에 신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거실을 몇 바퀴 돌아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남편 성훈이 퇴근하기 전까지 이 여유를 즐겨야겠다고 생각하며 민정은 다시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존재는 민정의 안락한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버스는 쉼없이 달려 마침내 아들의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박 여사는 익숙한 길을 따라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 내외가 사는 동의 현관으로 향했지요. 마침내 모든 것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익숙한 층수에 내려 마침내 그 집의 현관문 앞에 섰지요. 박 여사는 굳게 닫힌 문을 그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아들의 행복도, 며느리와의 가식적인 관계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남은 인생도 말이지요. 하지만 박 여사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야만 했으니까요. 마침내 박 여사는 떨리지 않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마이너스 맑고 경쾌한 벨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던 민정은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택배 시킨 것도 없는데 누구일까 생각하며 현관으로 다가갔지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험담을 했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시지? 민정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또 어쩐 일이세요?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박 여사의 얼굴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제나 지쳐있고 주눅 들어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싸늘한 시선에 민정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민정의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인사에 대꾸도 없이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을 한번 훑어본 뒤 민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김치통 좀 다오. 며칠 전에 내가 가져온 것 말이다. 그 한마디에 민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김치통? 그걸 왜 갑자기? 민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 김치통이요? 그거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저기 선반 위에. 아니, 그거 말고. 박 여사는 민정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내가 우리 성훈이 먹으라고 따로 담아줬던 것 그것 말고 다른 김치. 바로 그 통 말이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민정의 눈동자가 겁에 질려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머님, 제가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다 먹고 통이 조금 갈라진 것 같길래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그럼 그 쓰레기 봉투 가져와라. 벌써 아파트 쓰레기 집화장에 가져다 버렸다는 민정의 대답에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민정을 한번 쏘아보고는 말없이 몸을 돌렸지요. 그리고는 민정을 지나쳐 조금 전 자신이 들어왔던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는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습니다. 박 여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간 박 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
복도 끝 비상계단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며느리 민정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어디 가시는 거지? 왜 계단으로? 민정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차갑고 비정한 눈빛,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 했던 그 시선이 다시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민정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이대로 시어머니를 보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민정은 잠옷 차림이라는 것도 잊은 채 황급히 슬리퍼를 구겨 신고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 뛰쳐나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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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가는 박 여사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인의 발소리처럼 민정의 귓가에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민정은 숨을 헐떡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민정의 다급한 외침에도 박 여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단단한 돌벽과도 같았죠. 1층에 다다라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서는 순간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웃고 떠들었고 벤치에 앉은 노인들은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평화로운 풍경이 지금 민정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지 구석,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 방향을 깨달은 순간 민정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은 아파트의 모든 오물이 모이는 곳, 공동 쓰레기 집화장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어야만 해. 민정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침내 그곳 수많은 노란색 종량제 봉투가 작은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집화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온 민정은 차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님 여긴 왜? 민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여사는 비로소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죠. 그 텅 빈 눈빛이 민정에게는 천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를 경악하게 할 행동을 시작했지요. 박 여사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낙지만 깨끗한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화단 난간 위에 먼지 하나 묻지 않도록 반듯하게 접어 올려놓았어요.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 몸을 정갈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박 여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쓰레기 산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쓰레기 봉투를 맨손으로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푸식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쓰레기들 속에서 박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민정의 비명은 찢어지는 비닐 소리에 묻혔습니다. 박 여사는 첫 번째 봉투에서 김치통이 나오지 않자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봉투를 찢었습니다. 먼지와 일반 쓰레기들, 축축한 생활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진동했지만 박 여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흙과 나무를 만져온 거친 손이 지금은 온갖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끔찍한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수치심을 더욱 헤집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5번째, 6번째 봉투를 찢었을 때 마침내 박 여사의 손끝에 익숙하고 단단한 플라스틱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온갖 오물에 뒤덮인 촌스러운 붉은색 김치통을 마침내 건져 올렸습니다. 며칠 전 박 여사가 자신의 인생을 담아 며느리에게 건넸던 바로 그 김치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더러운 김치통을 들고 천천히 며느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박 여사의 손과 팔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박 여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오직 그 눈만이 지옥의 심연에서 상대를 심판하는 염라대왕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민정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아들 성훈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집으로 오던 길에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성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자신의 어머니가 온몸에 오물을 묻힌 채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서 있고 그런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이 기괴한 상황을 말입니다. 성훈은 박 여사와 민정 사이에 서서 대체 무슨 일이냐며 다그쳤습니다. 성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엄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민정아, 너는 왜 그러고 서 있기만 해?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고 박 여사는 그저 조용히 손에 든 더러운 김치통을 아들의 눈앞에 들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박 여사와 민정, 그리고 아들 성훈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운명의 심판대에 세 사람은 함께 서게 된 것이었죠. 박 여사의 차가운 눈빛과 민정의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성훈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지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쓰레기장 특유의 역한 냄새와 함께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들 성훈이었습니다. 김민정,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민정의 어깨가 경직된 채 굳었죠. 어느새 다가온 성훈이 지옥의 사자처럼 서늘한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우리 엄마가 왜 저러고 계신지 설명하라고. 성훈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 그리고 걱정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한 것이 역력했어요. 시장에서 평생을 일해오셨어도 항상 깔끔하기로 유명한 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내 민정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성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음식물 찌꺼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 김치통이 마치 박 여사의 대답인 것 같았지요. 이게 내가 네 아내에게 맡긴 내 마음이다. 박 여사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실제로는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치통을 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충분히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성우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김치통은 왜요? 그 김치통이 대체 뭐길래 엄마가 이 쓰레기를 뒤지고 당신은 저렇게 넋이 나가 있는 거냐고. 말 좀 해보라고. 성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아는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분이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맨손으로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니요. 그 말에 박 여사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수도꼭지로 향했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단호한 움직임이었죠. 그리고는 차가운 물을 틀어 김치통 겉에 묻은 더러운 오물들을 대충 씻어내기 시작했지요. 싸 마이너스 하는 물소리가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찬물이 박 여사의 손등을 때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마치 추위도 더러움도 모든 감각을 차단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어머님.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공포에 질려 박 여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제발, 제발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를. 제발. 민정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가능한 바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김치통을 대충 헹군 박 여사는 다시 성운과 민정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김치통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았지요. 박 여사의 무릎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민정의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통의 밑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 손길에 성운과 민정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습니다. 성운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정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 여사의 손가락이 김치통 바닥을 이곳저곳 누르며 탐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플라스틱 통처럼 보였지만 박 여사는 정확히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비밀 공간이었거든요. 마침내 박 여사의 손가락이 밑바닥 가장자리에 교묘하게 만들어진 작은 틈을 찾아냈습니다. 박 여사는 그 틈에 손톱을 넣어 힘을 주기 시작했지요. 질긴 플라스틱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뜯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민정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민정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기적을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 간신히 붙어 있었어요. 성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행동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김치통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하는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마침내 박 여사가 김치통의 밑바닥을 완전히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비닐과 테이프로 꽁꽁 싸매진 딱딱한 뭉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갖 음식물 국물에 젖어 축축하고 더러워진 바로 그 뭉치였습니다. 비닐봉지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지만 완전히 방수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있으면서 각종 국물이 스며들어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정체 모를 물건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대체 뭐예요? 왜 김치통 안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성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박 여사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축축한 비닐 뭉치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겉을 감싸고 있던 테이프를 이빨로 끊고 손으로 거칠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을 한 겹, 두 겹 벗겨낼수록 그 안에 있던 것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지요. 네모 반듯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박 여사의 손놀림은 조급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소중한 것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그 장면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져 비교적으로 벽에 기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그 끔찍한 진실이 곧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마지막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 세 사람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축축하게 젖고 음식물 냄새가 배어버린 5만 원짜리 돈다발들. 고무줄로 묶인 돈다발이 여러 개, 총 100장씩 묶여 있었어요. 박 여사가 평생을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다발들은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원래의 깨끗한 노란색 5만 원권들이 각종 음식물 국물에 젖어 변색되어 있었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부는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뜯어내기도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것을 본 성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이게 돈이야? 그런데 이게 왜 거기에? 성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민정은아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더 이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어머님, 어머님,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성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러운 돈다발과 하얗게 질린 아내의 얼굴, 그리고 아무런 표정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건넨 김치통, 그 김치통을 버렸다고 실토하던 아내, 그리고 그 쓰레기통에서 나온 돈다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성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운의 목소리가 지진이라도 난 듯 떨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민정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민정아, 네가 그런 거지? 성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여보,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김치통에 이런 게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그 모습에 성운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민정을 뿌리치고 차갑게 식어버린 박 여사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엄마, 이게 그 5천만 원이에요? 저번에 저한테 주신다던 그 돈이
이거였어요? 이게 엄마가 평생 모으신 그 돈이에요? 성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의 정성과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박 여사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하고 차가웠지요. 그래, 내 전 재산이다. 네 전세 보증금에 보태주려고 했다. 그런데 지우 엄마 손에 직접 쥐어주면 바로 명품 가방 값으로 사라질까봐.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젖은 돈다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늙은 어미가 밤새워 이 안에 숨겼다.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 김치 하나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말이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40년간의 희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절망감이 묻어났죠. 나는 지후 애미가 설마 시어머니가 정성껏 담가준 김치를 그냥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예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운의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젖은 돈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찬 공기였고 어머니의 굽은 허리였으며 40년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민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지독한 배신감만이 가득했지요. 당신, 성운의 목소리가 지하실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그냥 김치가 아니었어. 당신이 이 더러운 쓰레기통에 쳐넣은 건 우리 엄마의 인생이었어. 내 인생이었다고. 성운의 절규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몇몇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운은 그런 것들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의 40년이 이렇게 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제야 박 여사는 바닥에 놓여있던 자신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할 일을 모두 마쳤다는 듯한 차분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가장 잔인한 심판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복을 네 손으로 걷어찼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이 돈은 네 돈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을 끝으로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그 끔찍한 장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켜낸 사람의 모습이었죠. 성우는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오열하는 아내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어머니의 뒤를 따라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아내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이제 그곳에는 민정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오물의 역한 냄새와 젖어버린 돈다발,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완벽한 절망 속에서 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쓰레기장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민정의 울음은 처음에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라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울음은 점점 절망적인 신음으로 변해갔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쓰레기장 정리를 위해 나타나서야 민정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옷은 온통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은 울음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성우는 운전대만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고 그의 옆 얼굴은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박 여사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사람들 같았지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4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오늘은 마치 몇 시간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운의 손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그 손등에는 핏대가 불끈불끈 서 있었어요. 박 여사는 가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평생 박 여사가 새벽마다 나무를 팔러 나섰던 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들을 보며 자신의 40년 세월이 오늘 하루 만에 모두 부정당한 것 같은 허탈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까지.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씁쓸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성우는 백미러로 어머니의 모습을 몇 번 훔쳐봤어요. 평생 강인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참 뒤에야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텅 빈 거실의 적막함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안락한 왕국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차갑고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지요. 집안의 모든 것들이 그녀를 고발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명품 가방들, 값비싼 인테리어 소품들, 심지어 냉장고에 붙어있는 아들 지후의 그림까지도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남편 성운이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빌어야만 했습니다. 민정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몇 시간 전의 끔찍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재생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시어머니의 모습, 젖은 돈다발들,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성운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절망에 가득 찬 마지막 구원을 바라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녀는 성운의 바지를 붙잡은 채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누그러진 표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성운은 그런 민정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도, 동정심도, 심지어 분노조차 없었어요. 오직 깊은 경멸과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나. 성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가 버렸죠. 철컥 마이너스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는 민정에게 내려진 첫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민정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그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부부의 침실은 두 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여느 때처럼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지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시장 한쪽에 자리를 펴고 묵묵히 나물만 다듬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놀림이 느렸고 가끔씩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순자야, 어디 몸이 안 좋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옆 가게 정할머니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이젠 다 힘들지 뭐. 박 여사의 대답은 힘없고 쓸쓸했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아들의 집. 그 꿈이 산산조각난 지금 그녀는 무슨 낙으로 이 새벽을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돈이었지만 잃어버린 것은 아들의 행복이었으니까요. 민정의 삶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 성우는 그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겨워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잠은 굳게 닫힌 서재에서 해결했지요. 식사도 텔레비전 시청도 모든 것을 따로 했습니다. 성훈이 집에 있을 때면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는 민정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고 심지어 냉장고에서 물을 마실 때도 민정이 다 마신 후에야 사용했어요. 집안에는 살얼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혼. 민정은 차라리 그 말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결코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대신 그는 민정에게 살아있는 지옥을 선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우는 민정 앞에 가위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다 내놔. 하나도 남김없이.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들을 꺼냈어요. 성우는 그 카드들을 하나씩 조각조각 잘라버렸습니다. 싹둑싹둑 하는 소리가 민정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성우는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만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그녀가 좋아하던 명품은 커녕 백화점 커피 한 잔도 사 마실 수 없었죠. 민정은 처음으로 가격표를 보며 장을 봐야 했고 할인 상품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화려했던 외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친구 혜진이 전화를 걸어와도 민정은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정아, 요즘 왜 그래? 만나자고 해도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커피라도 한잔하자. 미안해. 다음에 갈게. 다음에는 꼭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면 민정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세계는 이제 차갑고 텅 빈 아파트 안으로 완벽하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경멸이 가득한 남편의 눈빛을 견뎌야 했고 매일 밤 굳게 닫힌 서재문을 보며 자신의 죄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성훈이 아침에 출근할 때와 저녁에 돌아올 때 그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어요. 마치 지독한 냄새나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그 눈빛 말이에요. 가장 끔찍한 것은 아들 지우까지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빠와 할머니의 차가운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지우야, 엄마랑 같이 놀자. 싫어. 아빠가 엄마랑 놀지 말래.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우 제일 사랑하는데. 엄마 미워. 아빠랑 할머니가 더 좋아. 아이의 그 한마디는 민정의 가슴에 그 어떤 비수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마저 자신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민정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그렇게 민정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시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졌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사랑,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애정까지. 그녀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끝나는 벌이라면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형벌은 끝나지 않는 일상이 되어 매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은 홀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혼자 먹는 식사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성우는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 민정이 식사를 마친 후에 혼자 먹곤 했거든요.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 시장 상인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이었죠. 화면 속에는 꼬부랑 허리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여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지만 이제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 여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어요. 5천만 원.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낸 그 돈을 박 여사는 모두 기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정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댕그랑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민정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메아리쳤어요. 그녀가 그날 쓰레기 봉지에 쳐넣었던 것은 단순히 돈이나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민정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형벌이란 교도소에 갇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아무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매일같이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후에 가득한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오랫동안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울음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의 오만과 어리석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말없는 희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며느리 민정처럼 눈앞의 작은 허영심에 눈이 멀어 평생의 복을 제 손으로 걷어차 버릴 수도 있고, 박 여사님처럼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쌉쓸한 마음으로 남게 될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기에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진심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곁에도 말없이 묵묵히 희생하는 부모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의 서툰 진심을 오해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너무 늦기 전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보다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